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이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현재는 사업을 접고 낮에는 일용직 노동 아르바이트,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수제 맥주집을 운영할 때도 뭐 하루가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그때는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제가 원하던 가게를 오픈해서 꾸려나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아내는 현재 회사원이지만 그때는 저와 함께 맥주집 운영을 도왔습니다. 여기 맥주에 머리카락이랑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좀 바꿔주세요. 네, 맥주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보세요, 사장님도 보이시죠? 길다란 머리카락이랑 이상한 덩어리 같은 거요.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잔에 따르고 확인했는데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참, 아이씨, 어이가 없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뭐야? 손님, 일단 맥주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맥주를 따르는 과정이나 따른 후의 잔 체크를 다 일일이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게 위생에 문제가 있음 죄송하다 사과해도 모자를 파네. 이딴 식으로 당당하다. 사과도 없고 서비스도 끝까지 없으시겠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진상 손님은 알고 보니까 다양한 맥주집, 와인집들을 방문해서 시음하고 그 시음평을 인터넷이나 SNS상에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름값을 이용해서 업체로부터 커미션도 받고 과도한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사람의 유명세를 알아본 아내는 여보, 저 사람 맥주 전문 블로거 김재삼 씨야. 서비스 안주랑 뭐 다른 거 제공할 거 없을까? 블로거면 블로거지. 무슨 서비스까지. 우리가 맥주 맛에 자신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전 그런 유명세 때문에 딱히 이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어 맥주에 그런 장난을 한 것이었죠. 그 사람이 맥주집을 나가고 나서 자신의 인스타 계정과 블로그 등에 저희 맥주집을 엄청 혹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시간이 흘러 저와 아내는 CCTV를 확인해서 그 블로거가 불어 맥주에 뭔가를 넣는 영상까지 증거를 찾아냈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버린 저희 가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영업 부진을 이어가다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던 거죠. 밀린 월세랑 은행 대출금까지. 이거 우리 대체 어떻게 감당하지?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자영업 사장님 자기 꿈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잖아. 난 일단 다니던 회사의 복직을 알아볼게. 미안해. 민지, 네가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한다. 그런 말이 어딨어.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내야 진짜 부부지. 안 그래? 고맙다, 민지야. 나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재기 꼭 성공할게. 저와 아내는 갓 20살이 되던 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업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전문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고졸 출신의 알바생이었죠. 제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고아원을 떠났었지만 3년 만에 파양이 되어 고아원으로 돌아온 전력이 있죠. 고아원을 퇴소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치킨집 아르바이트였는데 같은 시간대의 알바생이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날씨 추운데 장갑 끼고 배달 나가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맨손으로 배달 나갔다가는 동상 걸리기 십상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지 씨가 끼던 장갑 같은데.
전 집에 장갑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녀 공용 다 낄 수 있는 장갑이니까 부담 없이 끼세요. 아직 그래도 너무 미안한데. 무슨 털장갑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몸들 바를 몰라 해요. 전 뜨개질이 취미라 이런 거 집에 10개도 넘게 있어요. 그리고 난 매장에서 치킨만 튀기는데 딱히 추울 일도 없고. 아내는 매사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따뜻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저는 사실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내에게 성큼 다가서질 못했죠. 승준 씨는 제가 별로예요? 제가 승준 씨 챙겨주고 그러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내가 감히 민지 씨를 별로라고 생각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제가 밥 먹자고 하면 자꾸 거절하고 영화 보러 가자는 것도 싫다고 하세요? 저 솔직히 말하면 가진 거 하나 없는 천의 고아예요. 고아원 퇴소해서 혼자 사는데 기반 잡은 것도 하나 없고. 민지 씨는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인데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불어 거리를 두는 거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민지 씨는 양친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계시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화목한 가정에서 예쁨 받고 자란 귀한 아가씨인데 저 같은 남자 만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럼 제 마음은요? 이미 저는 승준 씨가 너무 좋은데 제 마음 같은 건 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아내였습니다. 제발 그만 울어요. 민지 씨가 이렇게 서럽게 울면 대체 내가 뭐가 돼요? 앞으로 더 부담스럽게 안 해드릴 거니까 이 손 놓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미안해서 그래요. 잘해주고 좋은 거 해줄 자신도 없고 나한테 와서 괜히 고생만 하고 불행해질까봐. 그럼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민지 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의 그 말에 말없이 제게 다가와 와락 안기는 아내였습니다. 그럼 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주 전체가 다 내 연애를 방해한다고 해도 난 승준 씨랑 결혼할 거예요. 가진 거 일도 없는 나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승준 씨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라서 뭘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저에 관한 믿음이 확고했고 저에 대한 마음 역시 흔들림 없는 아내였습니다. 저희가 결혼까지 꼴이 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난관과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아내와 저는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하고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였죠. 장모님 장널은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친 부모님도 없이 참 힘들게 자랐다 들었네. 그래도 비뚤어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자랐더니 대견하네.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고 뭘 해도 먹고는 사는 시대니까 자네 성실함과 민지에 대한 마음 하나 믿고 결혼 허락하는 거니 우리 민지 많이 아껴주고 잘 한번 살아보게나. 감사합니다. 장노른, 장모님. 아내는 부잣집 딸은 아니어도 평범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엄청난 결혼 반대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지금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한 맥주집이 망하고 아내까지 고생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이지 너무 면목이 없어서 한동안 처갓집에 발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너무 면목이 없다. 이번 어버이날은 내가 용돈만 챙겨 드릴 테니 당신만 다녀와.
그래도 당신이 같이 가야 부모님이 좋아하실 텐데. 면목도 없지만 실은 내가 내일 종일 일이 잡혀 있어서 시간 내기도 힘들다. 공사장 알바랑 대리운전 스케줄이 하루 종일 꽉 차 있어. 알았어. 부모님께는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도 밥 잘 챙겨 먹고. 그런데 우리 요즘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니야,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뭐. 그 돈 가지고 가서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나머지는 용돈 하시라고 드려. 알았지? 아, 자기가 요즘 점심도 걸으면서 일하는 거 아는데 이 돈 받기가 너무 미안하다. 나 그 정도는 그래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른 다녀와. 당신도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응? 저 하나 보고 저 하나만 믿고 시집온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큰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빚을 해결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정말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자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 역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계절이 바뀌어도 청바지 한 벌 사입지 못하며 고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무슨 일이길래 표정이 그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나 임신했어. 이거 임신 테스트기야. 이번 달에 하도 생리가 늦어서 이상한 느낌이 한번 해봤는데 두 줄로 나오네. 미안해. 자기가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지. 근데 우리 어쩌면 좋지? 임신은 우리 계획에 없던 건데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최악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기 우리 불가능하잖아. 민지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아기를 아예 안 낳을 생각은 아니었잖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아기가 복덩이일지도 누가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일단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제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렇게 기쁜 일 앞에서 미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들게 하는 일 따위 다시는 만들지 말자. 내가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자.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답이 잘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되려 더 기운이 나고 의욕이 샘솟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비관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아기의 성별은 남자였어요. 귀여운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거죠. 여보, 고마워. 난 평생 가족의 울타리 같은 거 없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 아내도 생기고 이렇게 귀여운 아들까지 생겼어. 자기야, 아기 얼굴이 당신하고 너무 똑같아. 우리 더 열심히 잘해나가 보자. 너무 고생했어, 민지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금방 태어난 아들은 손도 발도 너무 작아서 세게 건드리면 꼭 부스러져 버릴 것처럼 연약하고 조그만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보고 있자니 자연스럽게 날 고아원에 버린 부모님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아들처럼 이렇게 자그만했겠지? 이런 조그만 피덩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심리는 대체 뭘까? 단내가 다 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자식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안 드는데 내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여보, 그런 생각해서 뭐해. 사람은 다 처한 상황이 다른 건데 자기 부모님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글쎄, 그런 사정 따위 나는 이제 관심 없어. 당신이랑 우리 꼬물이 먹여 살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일도 좋지만
좀 적당히 쉬면서 일도 해. 당신 요즘 일하는 거 보면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니까. 아내는 그렇게 저를 걱정했지만 아내 역시 고군분투하기는 저 못지않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직장에 복귀를 한 아내였죠. 다행히 장모님께서 아내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우리 친정언니가 대수술을 받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언니네 집에 건너가 봐야 할 것 같으시대. 그렇구나. 처형이 어디 많이 아프셔? 아,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는데 재활치료만 반년이 넘게 걸릴 거래. 언니가 돌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 성격이 예민해서 간병인 쓰는 것도 절대 안 하겠다 해서 엄마가 간호하기로 하셨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당신은 어쩌지? 우리 아기 어디 맡길 데도 없는데. 엄마도 지금 그 걱정이 태산이야. 낮에 베이비시터 쓸 돈을 언니가 지원해준다는데 반나절 시터를 써도 칼퇴근하자마자 내가 아기를 돌봐야 하는데 걱정이다. 처형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장모님은 처형 집으로 건너가 간호를 하게 되셨고 아내는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형편이라 저희 부부는 고민이 깊어졌죠. 일단 급한 대로 처형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낮 시간에 베이비시터를 썼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곧장 아기를 돌봐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늘이 돌보는 거 안 힘들어? 자기야, 내가 실은 안 그래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체력이 한계가 오는 것 같아. 아무래도 집안일을 돌봐주는 아주머니 한 분을 몇 시간이라도 써야겠어. 하늘이 돌보면서 청소하고 음식까지 만드는 거 한계치야. 그렇게 힘들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우리 형편 뻔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한테 쉽게 하니? 당신 힘든 거 내가 진작에 눈치챘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가정부 아주머니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아내는 너무 힘들어했고 저는 가정부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저와 아내의 정보, 아기의 나이와 성별들을 올리고 가정부 구인에 나섰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가정부 구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저 형께서 시터 비용도 지원해주고 계시고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어쩌겠어? 당신 힘들게 복직했는데 경력도 쌓고 그러려면 지금 선택이 훨씬 현명한 거야. 자기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런데 다른 집들보다 시급을 훨씬 낮게 올려서 괜찮은 분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했던 기호와는 달리 가정부 아주머니는 빨리 구할 수 있었고 아주머니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너무 시급을 낮게 책정해 놓은 상태라 저는 중국인 이모님이나 뭐 그런 쪽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저희 형편이 좋지 못해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전 어차피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기들 돌보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던 사람이라 젊은 부부가 힘들게 애 키우는 거 보고 이 집에 가정부를 지원하게 된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제 형편이 좋아지면 시급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빨래, 청소, 요리뿐 아니라 저희 어린아들 돌봐주시는 것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여보, 낮에 오는 베이비시터보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우리 하늘이를 더 잘 돌보시는 것 같아. 당신이 봐도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베이비시터 대신 낮에도 하늘이를 좀 돌봐달라고 아주머니께 부탁해볼까? 그러자. 그게 나도 좋은 생각 같다. 그렇게 해서 낮에 오던 베이비시터가 그만두고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기를 돌보는 일도 함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세상에 이걸 전부 아주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식당을 오래 해놔서 음식을 빨리빨리 잘 만드는 편이에요. 제가 장 보는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 먹는 재료를 이렇게 다 유기농으로 준비하셨어요? 그건 우리 친정언니가 유기농으로 야채니 뭐니 그런 것들을 많이 재배해서 나는 거저 유기농 야채며 과일을 수시로 받거든요. 난 혼자 사는데 다 먹지 못해 늘 버리는 형편이니 너무 개념치 말아요. 아주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베이비시터분을 써도 아기 먹는 이유식까지는 이렇게 잘 안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가 너무 좋은 아주머니를 만났네요. 아기는 어른보다 훨씬 잘 먹어야 하니까 정성 들여 만들어야죠. 사모님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도 없고. 아주머니, 제가 무슨 사모님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늘의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의 살림도 척척박사처럼 너무나 말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속옷까지는 다림질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두세요. 안에 입는 속옷도 다림질하면 훨씬 쾌적하고 기분이 좋을걸요?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매번도 아니고 시간 날 때 해드리는 거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저희 집 가정부가 된 이후로 집안은 언제나 청결 쾌적했고 식탁 위의 밥상도 늘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장 보는 비용을 늘 많이 들이는 게 아닌데 매번 이렇게 반찬을 많이 차리시면 아주머니가 손해보시는 거 아니세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식재료를 거저 가져다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친정언니는 유기농 야채 농사를 하고 또 친오빠는 정육점을 해서 고기를 아쉽지 않게 가져다줘요. 그래도 매번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면 난 딸린 식구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 냉장고에 채워둬도 다 못 먹고 버리기 일쑤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와 아내가 요즘 포식하며 지내네요. 한 번은 제 생일이 있었는데 그날 아주머니는 한 상 떡 벌어지게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는 겁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각종 전들, 손수 만든 케이크와 해파리 냉채. 제가 바빠서 남편 생일상 차릴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머니 어떻게 저희 아기 아빠 생일상까지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그간 이 집에서 일한 기간이 있는데 정도 들고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생일상 차려주는 걸 원체 좋아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푸짐하고 정성 가득한 생일상은 정말이지 처음이에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음식 식기 전에 어서 많이들 들어요. 젊은 사람은 그저 밥심밖에 없어. 잘 먹어야 해요. 나에게 만약 친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살뜰한 보살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헌신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예, 요즘 너 집에 가정부가 했다면서 사람은 쓸만하니? 엄마, 말도 마요. 세상에 이런 가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도 너무 잘하시고 저랑 그이한테도 너무 잘해요. 아기 돌보는 것도 프로고. 듣자 하니까 박서방 말이 시급도 많이 못 준다면서 어디서 그런 아줌마를 구했어. 그러니까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시급에 저런 가정부 아주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솔직히 기적 같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베이비시터니 가정부니 잘못 구한 집들 얘기 들어보면 참 가관이던데. 내가 네 언니 병수발하느라 한참 네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그나마 한심 놓게 되는구나. 가정부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아내는 문제없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집안일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투병하는 처형도 보고 또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보고 온다면서 집을 나섰죠. 저는 아내가 외출하고 제 서재방에서 인터넷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재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주머니세요? 들어오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대꾸했지만 아무 대답 없이 다시 똑똑 노크 소리만 들려오더군요. 저는 이상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재 방문을 연 순간 저는 기함에서 놀라 나자빠질 뻔했네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몸에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채로 방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아니지, 아주머니. 지금 제 방문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미루고 미뤄왔는데 저 오늘 사장님께 다 보여드릴게요. 대체 제게 뭘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제 몸을 한번 잘 보세요. 전 가정부 아주머니의 심상치 않은 눈빛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고 일단 아주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유혹에 몸을 맡긴 순간 제 인생은 대박이 났습니다. 제 가슴과 허벅지에 새겨진 문신 보이세요? 네, 보이네요. 그런데 이 문신 내용이...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납득하실 테니까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잖아요. 아주머니께서 제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생년월일까지 알고 계세요? 제 배꼽 아래 반점을 보고는 다른 생각 안 드세요? 배꼽 아래 지도 모양의 반점. 저 모양 반점은 제 배꼽 아래에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승준아, 이래도 나를 몰라보겠니? 나 사실은 승준이 너 엄마야. 미안하다. 미안해. 대체 갑자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주머니께서 제 친어머니란 말씀이세요? 저의 물음에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성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승준아.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네 앞에 나타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제가 아들인 걸 알고 애초에 저희 집에 가정부로 접근했단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너와 네 아내를 몰래 지켜본 건 오래된 일이다. 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사업이 망해 고생하는 걸 보고 어떻게든 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친엄마라는 사람은 저와 아내를 오래전부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저와 아내가 식당에서 나누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아내가 회사 일과 아기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고 네가 가정부를 구하자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도 당장 이 동네 근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내 신상을 입력했다. 네가 구인 정보 올린 것을 보고 내가 가장 먼저 지원을 한 거고. 어쩐지 아무리 그래도 가정부 아주머니치고 저희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 옛날 갓난아기던 저를 고아원에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건데요. 승준아, 사실 나는 너를 낳았을 때 고등학생이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조실부모에서 2살도 안 되어 고아원에 맡겨져 자랐어. 그렇다 하더라도 절 그렇게 포기하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 역시 어떻게든 널 키워볼 생각으로 너를 낳았다. 그런데 너를 낳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해. 네 아빠는 명을 달리했어. 같은 고아원 출신의 선배 오빠였는데 배달 일을 하다 그런 변을 당했지. 그 후에 이어진 엄마의 사연은 참으로 기막히고 기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고아원을 퇴소한 지 얼마 안 돼 거처도 마땅치 않고 도저히 널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처음 한 2, 3년만 고아원에 맡길 요량으로 널 그렇게 보내게 되었단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도 엄마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엄마는 조그만 분식집을 열었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날렸고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으려고 고군분투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사업마다 망해버렸고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엄마는 병까지 얻어서 몸져 눕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겨우 요양원 신세를 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와 작은 일자리를 얻어 너를 데려오려고 했을 때 너는 이미 괜찮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 있더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입양된 가정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때 부모님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결국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서 파양이 되었어요. 나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네 양부모님 될 사람들이 집도 부자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보단 그 집에서 네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좋은 옷도 입으며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어리석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그렇게 제가 입양되는 모습을 보고 미국행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고아원 선배 언니의 소개로 한인타운에서 운영하는 식당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기점으로 엄마는 미국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돈이란 걸 좀 벌게 됐단다. 일을 정신없이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널 만날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그렇게 미국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다가 작년쯤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단다.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려고 한 순간마다 엄마의 형편이 여의치 않았고 또 한 번은 제가 시기적으로 입양을 가 있던 상태라는 것이 떠오르자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엄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는 완전히 저를 버린 사람이고 잊어버린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엄마를 너무 원망만 하고 살아왔네요. 아니다, 승준아. 엄마가 못난 엄마를 만나서 네가 그렇게 어렵게 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도 엄마 손길 없이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걸 보면서 네가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저와 엄마는 그렇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앉아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당신 저녁 먹고 온다더니 빨리 들어왔네? 집에 와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아주머니랑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엄마를 보고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짓는 아내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설명했죠. 아니, 그럼 아주머니께서 제 시어머님이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내 신분을 속이고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든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그럼 저한테라도 미리 사실을 좀 털어놓으시지. 왜 이렇게까지. 그러려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안 보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승준이가 날 용서하지 않고 내치면 어쩌나. 그게 너무 겁나서. 불어 승준 씨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승준 씨가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거짓말 같고 하나도 믿기지가 않지만요. 전에 고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생긴 저였습니다. 하긴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정부 아주머니의 친절이라고 하기엔 넘치는 호의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죠. 듣자 하니까 너희 부부가 사업 실패 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준아, 네가 지금 처리해야 할 빚이 얼마 정도나 되니? 엄마, 그런 건 왜 갑자기 물으세요? 엄마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일군 재산인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버텨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승준이, 너는 네 아빠를 참 많이 닮았구나. 아빠요? 네 아빠가 꼭 승준이 너처럼 악착 같고 독립심도 강한 남자였단다. 가진 거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해서 승부 보려는 근성도 많이 닮았고. 아빠하고는 고아원에서부터 만나 연애하신 거예요? 한 고아원에서 유년기 사춘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이고 친오빠 동생처럼 지내다 고아원 퇴소 후 연인이 되었지. 우리 둘 다 가진 거 하나 없었지만 사랑 하나로 가정을 일구고 또 너를 낳아 키울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네 아빠가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변을 당하셔서. 아빠는 저처럼 성공한 자영업자가 꾸민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돈도 많이 벌고 또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자선사업도 하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엄마와 열심히 살아가던 분이셨어요. 엄마를 따라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도 다녀왔습니다. 안치당 박스 안에 있는 아빠의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제 아빠란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저 사진이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이야. 어머님, 전 사진 속에 승준 씨가 서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저와 아빠는 붕어빵 외모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였지만 사진 속에서라도 처음 대면하는 아빠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빠, 저 승준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엄마하고도 만나게 되어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긴 제 아내 민지고 어린 아기는 제 아들 하늘입니다.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무치게 밀려왔죠. 여보, 좀 더 일찍 승준이를 찾았어야 했는데 제가 일이 빨리 안 풀리고 승준이와 시기적으로 일이 꼬여 이제야 다 만나 상봉하게 되었네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가족들 항상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엄마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로 월급 하나 받지 않고 저희 집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이제 저희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기 돌보랴 살림하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월급을 하나도 안 받으시면 저희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안 돼요. 민지야, 난 평생 네 남편을 제대로 아들로서 케어해주지 못했잖니. 난 지금도 갓난아기였던 승준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오던 나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죽는 날까지
이제껏 못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이 불어 승준 씨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이 피치 못해서 그랬던 건데 이젠 그런 생각 그만하세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너도 하늘이 나와봐서 알겠지만 줘도 모자란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 아니겠니? 그런데 난 승준이를 어려서 거두지 못해. 그게 평생의 한이란다. 어머님, 남은 여생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서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고맙다, 민지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걸 다들 싫어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승준 씨도 어머님을 찾았다고 저렇게 매일 좋아하고 어린 하늘이도 너무 잘 돌봐주셔서 제가 죄송하고 고맙죠. 그렇게 엄마 저 아내 어린 아들이 한 집에서 살다가 원래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저희 네 식구는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죠.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저희 집 가정부를 자처하셨던 거예요? 우연히 식당에서 하는 너희 부부 대화를 듣고 내가 너희 집 가정부 일을 하면 너희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한 자식 며느리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해서 딱이라 생각했던 거지 뭐.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시급이 이렇게 싼데 저리 일 잘하는 아주머니를 구했다고 좋아했네요. 그때 뭔가 저희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주주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밤낮으로 일한 결과 은행 빚을 거의 갚게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수제 맥주집 장사하다가 접었다 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 네, 맥주집은 실패를 해서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해보려고요. 예전부터 칵테일바를 운영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조기능사 자격증도 딴 거예요. 가게는 어디쯤에 오픈할 생각이야? 뭐 권리금이나 장소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따져보는 중이에요. 승준아, 사실은 엄마가 땡땡동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네 가게를 오픈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엄마가 실은 미국에서 한인 식당을 하며 돈을 좀 벌었단다. 그 돈을 부동산이니 주식에 좀 투자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귀국하며 그 동네에 건물을 산 거고. 저는 그렇게 자격증을 딴 뒤 한 1년 가까이 유명한 칵테일바에서 일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고 제 가게를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빚 갚고 또 자격증 따면서 일까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당신 그간 돈에 쪼들려서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바르지 못하고 내가 더 미안했지.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승준아, 축하한다. 엄마가 네 빚을 해결해준다는 말도 듣지 않고 결국 네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일궈냈구나. 너무 장하고 대견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그간 하늘이를 잘 돌봐주시고 저희 집안일도 다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엄마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의 건물에서 시작한 칵테일바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엄마 말씀처럼 동네에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퇴근길 직장인부터 해서 단골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고 어느 사이 동네의 명소처럼 변한 저희 칵테일바였습니다. 여기는 손님들 퍼스널 컬러에 맞게 칵테일을 제조해 주신다는데 저는 어떤 칵테일이 어울릴까요? 단정하고 기품이 있으셔서 마티니 어떠세요? 담백하면서 여운도 긴 칵테일인데 손님 분위기야 딱일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런 스타일인가?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마티니 한 잔 부탁드려요, 사장님.
저는 원래 이렇게 손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며 칵테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죠. 맥주집은 그 전 단계의 발판처럼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고요. 장사를 하며 첫 달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엄마에게 가게 월세로 드렸더니 승준아, 너 지금 엄마랑 뭐 하자는 거니? 엄마 건물인데 당연히 가게 월세를 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돈 넣어둬라. 아들이 엄마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월세는 무슨 월세야. 그래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거죠, 엄마. 아, 설아. 네가 처음부터 엄마 도움 받은 것도 아니고 맥주집 하면 생긴 빚. 그거 네 힘으로 다 해결했잖니. 아, 참. 이거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는데 꺼내서 읽어보고. 엄마, 이건 가게 건물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왜 이런 걸 제게... 네가 오랜만에 상봉한 가여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2년 넘게 널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야. 엄마도 사업으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사람을 척 보면 탁 하고 아는 편이다. 그래도 엄마 건물을 벌써 나한테 증여하신다는 건 좀... 엄마가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가 재산을 물려줘도 까먹을 사람이 아니라 유지도 잘하고 불릴 사람이라 내가 지금 증여하는 거야. 세금이나 현실적인 걸 생각해도 지금 이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엄마, 그래도 내가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후회라도 너를 만났을 때 기반이 잡히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어린 너를 엄마로서 돌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혜택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었고. 엄마는 소유하고 계시던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저는 칵테일바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일단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감당하는 비용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법인데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가게 운영이 훨씬 수월한 것이 사실이었죠. 가게 매출도 좋고 월세 부담이 줄면서 저는 수입의 30% 정도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보, 칵테일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장학사업에 쓰고 싶은데 당신 괜찮아? 어떤 장학사업? 생각해 둔 거라도 있는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나 고아원 퇴소하고 처음 홀로서기 할 때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고생이 많았잖아. 고아원 나와 처음 독립하는 청년들한테 자립지원금으로 써달라고 하고 싶어.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세탁기 하나라도 살 돈을 지원해주면 그런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잖아. 당신이 오케이 안 해주면 접을 생각이었는데 내 뜻에 찬성해줘서 정말 고맙다. 돈 많이 벌려는 이유가 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난 당신 선택 응원해. 우리가 어머님 덕분에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는데 이 정도는 베풀고 살아야 도리에 맞아. 엄마께서도 제 선택을 지지하고 칭찬해 주셔서 저는 어깨가 좀 으쓱하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칵테일바에서는 손님들이 끊기지 않아 일이 많고 힘든 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음료 제조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지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하면 힘든 줄 모른다는 말. 저는 요즘 그 말을 실감합니다. 여보, 당신 팔목 아픈 거 좀 어때? 이리 와서 앉아봐. 따뜻하게 찜질하는 게 좋다고 해서 내가 찜질팩 사다 놨어. 승준아, 일단 밥부터 먹는 게 어떠니? 너 가만 보면 일할 때 끼니 거르는 게 습관이던데 집에 오면 밥부터 한술 떠야지. 그럴까요? 어머님, 찌개 데우고 밥상은 제가 차릴 테니까 그럼 어머님께서 승준 씨 팔목 찜질 좀 해주실래요? 너도 종일 일하고 들어온 애가 무슨 밥상을 차려. 너도 배고프면 승준이랑 밥 같이 먹을래? 아니요, 전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두세요. 제가 밥상 차릴게요. 아유 참, 너도 가만 앉아 있으라니까 말도 참 안 듣는다. 하늘이가 자다 깼나 보다.
얼른 가서 하늘이 옆에 누워있어. 그럼 저 일단 하늘이 좀 재우고 나올게요. 설거지는 두세요. 제가 할 테니. 설거지 걱정 말고 하늘이 재우면 너도 눈이나 좀 붙이렴. 엄마 여보, 그렇게 매일 싸우다가 날 새겠어. 참, 아휴, 서로 일하겠다고 싸우는 집은 세상 천지 우리 집이 유일할 것 같네. 사이좋은 엄마와 아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들, 그리고 제가 하고 싶던 칵테일바를 오픈해서 성업 중인 요즘, 저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만큼 소중한 일이 세상에는 없겠죠. 우여곡절 끝에 찾은 행복인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